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범종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종 참 오래 하는데 참 그래요. 자, 이 책으로는 99페이지부터 이어서 102쪽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범종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범종의 유래와 관계된 내용이에요. 이제 범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이제 인도에서는 건추라고 하는 뭐 이렇게 악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에서는 신호용구입니다. 신호용구. 절은 아무튼 크고 대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같은 성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집단. 이러다 보니까 무언가 신호를 해야 돼요. 일일이 다닐 수는 없어요. 보통 나중에 나란다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승려만 10,000명이 살았다 해요. 10,000명만 사는 게 아니고요. 그 10,000명도 10명이 시험 보면 한 서너 명 통과하고 뭐 이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A급만 10,000명입니다. A급만 10,000명. 그리고 그 10,000명이 살기 위해서는 그 승원 도시가 하나 만들어져요. 승원 도시가 아예 절 주변으로 해서 한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나란다 유적이 한 10km 정도, 8km, 10km 직경으로 막 이렇게, 지금 발굴된 건 한 1km 정도 발굴이 됐고요. 직경이 한 10km 정도 되면 그거는 어느 정도 작은 규모의, 오늘날도 작은 규모의 도시보다 큽니다. 그렇잖아요. 둘레가 10km면 별로 안 커요. 근데 직경 10km 막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걸 사원도시라고 보면 될 거예요. 사원과 그 주변에 있는 부대 시설들 이렇게 쫙 해서 올라가는데, 그렇게 큰 데서 뭐 방법이 없어요. 아무튼 인터폰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최대한 뭔가 소리를 내야 되겠죠. 그리고 나무 소리보다는 새 소리가 더 멀리 갑니다. 네. 뭐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쇳소리를 이제 내는 거고, 그래서 귀신 부릴 때도 쇳소리 내고 뭐 이러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귀신 부릴 때? 상여 소리 할 때, 요령 흔들면서 가고, 그게 더 멀리까지 퍼져서 다른 세계까지 이렇게 땡겨올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도 재 지낼 때 같은 경우는 요령을 많이 흔들죠. 이렇게 요령,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도 건추라는 어떠한 이런 신호용구가 있었고, 새로 된 신호용구가 있었고, 진 같은 뭐 그런 걸 거예요. 꽹과리나 뭐 이런 계열들의 어떤 그런 거였을 거고, 이제 중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종인데, 저 종이 문제는 중국 종하고 우리나라 종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종은 가장 우수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해서 한국종이라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종이라는 따로 학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최고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범종이거든요. 범종이에요. 그런데 생긴 것도 다르고 뭐 중국종하고는 좀 약간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종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옛날에 이게 은나라 때, 중국 옛날에 보면 은허의 발굴 이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왜 중국의 4대 문명, 뭐 황하 문명 할 때 은허라는 데서 은허가 발굴됨으로 인해서 황하 문명이 되는 거예요. 중국의 고대 왕조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이제 3대 시대라고 하거든요. 3대 시대라고 하는데, 이 3대 시대 중에서 주나라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라하고 은나라는 사실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역사책에는 나와요. 사마천의 사기나 이런 데 보면 그 역사책에 나온다고요. 그런데 실제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게 나중에 1800년대 말에 그게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은허는 은나라 수도입니다. 원래는 상나라예요. 상나라. 원래는 상나라. 그래서 그 상나라가 나중에 주나라하게 망하고 난 뒤에 상나라 사람들이 유민이 돼서 떠돌아다녀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뭘 했냐면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상나라 사람을 장사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이라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상나라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 은하의 발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하남성 정주가 은어인데 거기가 이제 은나라의 마지막 수도 쪽이에요. 마지막 수도 쪽. 수도가 옮겨지거든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뭐 백제 같은 경우가 수도를 여러 번 옮기니까 뭐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그게 또 은어의 발굴이라는 게 또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갑골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갑골, 갑골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갑골이 그게 이제 귀갑수골이라고 그래서 거북이 배껍질, 거북이 등껍질이 아닙니다. 거북이는 등껍질에는 뭘 갖고 있냐면 축구공을 갖고 있고 배껍질에는 식스팩을 갖고 있어요. 식스팩을 갖고 있어요. 천연적으로 식스팩도 아니고 거의 뭐 8팩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거북이가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북이 배껍질을 이렇게 불로다가 지지면 이게 균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렇게 쇠꼬챙이를 불에 달궈 가지고 여기를 말린 상태에서 거북이 배껍질을 말린 상태에서 이렇게 딱 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배껍질이 터집니다. 밤처럼 퍽 터져버린다고. 마른 게 불에 달군 쇠가 다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칼집을 내요. 이렇게. 밤도 칼집 내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칼집을 내고 불에다가 이렇게 달군 쇠꼬챙이로다가 이렇게 찢어버리면 여기 이렇게 금이 가죠. 쩌르륵 하면서 금이 간다고. 그래서 요거를 전복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점사를 읽어야 돼요. 이렇게 불에 달구기 전에, 불로 지지기 전에 먼저 체크해 놓는 게 점이라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누군가가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점칠점자가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점이라는 의미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갑골문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저게 이제 한자의 시작입니다. 시조. 그래서 그림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은 읽는다는 것도 되지만 본다는 것도 돼요. 그리고 한문은 쓴다는 것도 되지만 그린다는 뜻도 돼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그림 문자니까. 그림 문자니까. 그래서 중국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서화동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림과 글자가 한 가지 근원에서 나왔다. 그림과 글자가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림과 글자가 끝까지 미분리 상태가 돼요.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문 같은 경우는 서예라는 개념이 가능해요. 서예라는 개념이 가능해. 그러니까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것이 작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네. 글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체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적인 내용과 전혀 관계없이 그 자체가 예술품으로 인정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왕이지 친구 술 먹는 얘기가 있어요. 왕이지 아시잖아요. 이제 그 명필, 육조 시대 때 그 남조의 그 명필인데 그 왕이지 친구가 술을 먹을 때는 술을 한참 먹다가 술값이 떨어져요. 그러면 친구한테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편지를 보낸대. 근데 그 왕이지 친구는 언제나 술 먹을 때 돈 떨어지면 왕이지한테 꼭 답장이 올 것 같은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니까 답장을 해주죠. 답장을 해주면 그거를 읽어보고 그 자리에서 그거를 술집에다 주고 계속 술을 먹어요. 그게 백지수표예요. 친구는 이렇게 둬야 돼요. 참 부러운 친구야. 편지가 그냥 백지수표로 그 자리에서 바뀌는 거예요. 내용만 딱 읽고 바로 그냥 술값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먹으면 돼요. 참 좋은 친구지.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왕이지 글씨를 한번 보여드리면 깜짝 놀랄 거예요. 글씨 생각보다 그렇게 잘 쓴 글씨 같지 않은데. 그리고 왕이지는 글씨 쓰다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지워요. 우리 글씨 쓰다가 이렇게 지우듯이 왕이지 그냥 지우고 씁니다. 그다음에 빼먹었어요. 글씨를 빼먹었어.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서 이렇게 부입표하고 넣잖아요. 그렇게 써요. 그렇게 써요. 막 공들여서 쓰는 게 아닙니다. 한석봉 글씨나 이렇게 막 글씨 공들여서 막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편안하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 갑골 같은 경우가 되게 재밌는 게 어떻게 발견되냐면 그것도 뭐 재밌는 예가 있습니다. 이게 용골이라는 약이 있어요. 용골이라는 약재가 한약은 전부 다 약을 쓰거든요. 뭐 돌도 쓰고 혹시 흰돌 이렇게 물에다가 삶아 먹으면 신선된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이제 신선전에 백석자 이런 조에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흰 돌을 삶아서 먹으면 그게 무슨 뭐 고구마 같이 삶아서 먹고 이러면 신선이 된대. 딱 들어봐도 말 같지도 않잖아요. 돌을 어떻게 삶아서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게 맥반석 같은 거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꼭 먼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감기가 유행을 했는데 용골이라는 약재가 한약재로 들어가요. 한약재로 들어가고 그 용골이라는 약재가 쓰이는데 그 용골이 뭐냐면 용의 뼈예요. 용골이라는 약재가 용의 뼈가 있습니까? 그렇죠. 용은 뭐 세 종류를 보통 얘기하는데 인도용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킹코브라가 바뀌는 거고 중국 용 같은 경우는 용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어떤 동물이든지 수행을 통해서 용이 되는 거고 대부분 수염난 물고기 계열에서 용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서양용 같은 경우는 이제 공룡 같은 거. 공룡을 인간이 기억할 수 있을까요? 서양용 이렇게 서양에 용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보면은 딱 공룡이잖아요. 불 뿜는 공룡. 날개는 너무 애처롭게 달려 있고 저 날개로 날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몸은 비대하고 날개는 작고 날개 참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 정도 용이에요. 근데 과연 인간이 공룡을 기억할 수 있을까? 인간이 사는 시대하고 공룡이 살던 시대는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데, 그지? 그런데 인간이 진화하면서 그러한 공룡에 대한 기억도 무의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진화하면서. 우리가 인간으로 된 거는 얼마 안 됐지만 실제로 계속 그것은 진화하면서 인간의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공룡이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 있고 그것이 공포 이미지가 돼서 어떤 때 그러니까 꿈이라든지 무의식 속에서 자꾸 떠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룡의 신화를 만들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책에 보면 그런 책도 있습니다. 에덴의 용이라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 같은 뭐 이게 진화론 얘기예요. 지금 창조론 얘기가 아니고 그런 원시 인류도 용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기억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용골이라는 약재를 써서 그 당시 감기 치료를 다스리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첩으로다가 약을 지어오면 약을 어른들이 예전에는 한약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한약에 대한 지식은요 유생이라면 유교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약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한의학 잘 몰라요? 이러면 그건 제대로 된 유생이 아닙니다. 퇴계라든지 다산이라든지 뭐 퇴계도 할인신방, 다산도 단방신편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쓰거든요. 한의학에 대한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공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약 같은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함부로 내 부모님이 드실 약을 뭣도 모르고 누가 지었는지 제대로 모르는 걸 드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약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서 약을 대충 내용을 알기 때문에 뭘 가려냅니다. 이거랑 뭐 무는 같이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 먹을 땐 이거 빼야 돼. 뭐 흰머리 난다더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뺐다 말고 놓고 당신이 해요. 아랫목에다 말리면서. 그래서 유생들이 그런 식으로 하다가 한 사람이 약재라고 생각된 거를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펼쳐서 봤는데 거기에 이러한 뭐가 있는 거죠. 글씨 같은 게.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처음으로 이게 무슨 글자 같다. 그러니까 용골을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오래된 동물의 뼈를 다 용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은어 그 동네가 이제 은나라 때 수도였었기 때문에 이 갑골점 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바닥에 많이 이제 있었던 거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약재로다가 계속 쓴 거예요.
용골이라고 계속 약재로.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약재를 쉽게 말해서 용골들을 이렇게 모으면서 저게 이제 갑골이라는 게 밝혀져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갑골의 발견은 감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고 황하 문명의 발견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감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갑골은 저렇게 다 약재로다가 과 먹었어요. 아주 재밌는 뭐 그런 거라. 그래서 이 황하 문명 때 은나라 때 이런 종이 있었어요. 이런 종이 요라고 하는 지금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게 이게 은나라 때 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종의 원형 같은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이 종도 그렇고 이제 이 종이 이제 이렇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종들은 마치 구세군 뭐 자선 낭비할 때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안에 방울은 없어요. 그냥 밖에 이렇게 잡고 위를 칩니다. 이렇게 잡는 구조예요. 근데 그렇게 잡으면 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죠. 그게 이제 주나라 때로 가면 시기가 내려가서 주나라 때로 가면 이런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용종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러한 종의 어떤 이 유두? 저번에 종이에서 이 유두 젖꼭지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젖꼭지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종 고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음통 같은 게 나타나고 이러면서 이제 걸어서 때리는 식으로 바뀌는 거죠. 들어서 손으로 잡아서 때리는 방식에서 거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전을 해서 한국종까지 왔다.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종 저번에 보여드렸는데 이런 거죠. 에밀레종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가장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오목하게 모이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치마 생각하시면 돼요. 한복에서 치마 요즘은 한복을 제대로 안 입으니까 그런데 원래 그 예전에는 이게 여자들이 속옷을 요즘은 한복 입을 때 밑에 뭐 꼬쟁이 같은 거 하나 입고 그냥 막바로 입으니까 맵시가 안 삽니다. 근데 신윤복의 미인도나 이런 걸 보면 하우상박이라 해서 상체는 작게 딱 붙게 입는 거고 하체는 이렇게 돼요. 코르 셋는 것처럼. 왜냐하면 여러 겹의 치마를 입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붕 뜬다고요. 그게 원래 한복 선의 맛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소개를 안 입으니까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직선적인 것들은 원래 한국적인 맛은 아닙니다. 그래서 곡선적으로 풍부하게 이렇게 커져야 되거든요. 실제로 조선 초기 때 무덤들이 많이 나옵니다. 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 그때 회를 많이 썼었어요. 조선 초기에 회를 많이 넣거든요. 지금도 무덤 쓸 때 회를 넣습니다. 석회를 넣어서 이렇게 반죽을 해서 물길 같은 게 이렇게 잘 못 들어가게 이렇게 차단을 해요. 그런데 그때 돈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회를 많이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기가 완전 차단됩니다. 밀폐가 되면 미라가 나와요. 미라가 나와요. 근데 그 미라하고 이집트 미라하고는 달라요. 이집트 미라는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의 미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상온으로 나와도 크게 안 변한다고. 물론 뒤틀리긴 뒤틀려요. 그렇지만 크게 안 변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공기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얼굴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급격하게 까마지면서 이렇게 싹 수축이 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무덤을 하나 발굴하면 민속학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복제가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옷이 그렇게 해서 벗기면 시체 하나에서 옷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요즘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입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민속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무덤 옷 같은 거 이렇게 펼쳐가지고 전시해 놓은 거 있거든요. 옛날 옷이면 그게 다 시체에 쌌던 옷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서 이렇게 얼룩지고 이러면 저거 시체 곡물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제가 경주에 어떤 음식점에를 갔는데 인테리어 장식으로 이걸 해놓은 거예요.
이걸 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고풍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막 국물도 있고 예전 거라서 있는 거 요즘 옷이 아니고 그 옛날 옷이에요. 그걸 장식을 해놨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밥 다 먹고 가르쳐 줬어요. 밥 먹기 전에 가르쳐 주면 밥맛 떨어진다 할까봐 밥 다 먹고 저게 그 국물이다. 그거 굉장히 찝찝합니다. 굉장히 찝찝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치마가 이렇게 항아리 같이 말려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가 이 우리나라 종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이 종에서 나타나는 왜 이렇게 암이냐면 이 밑에다가 이렇게 홈을 하나 더 팠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소리가 치면 이렇게 울리고 이렇게 울리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에밀레 종 같은 거 한 번 치면 뭐 3분을 우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종 같은 거 한 번 치면 땡 하고 끝나는 거고 그건 나팔같이 생겼어요. 밑에가. 나팔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많이 퍼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종의 특징이 낮게 거는 거는 이거 파기 때문에 그래요. 낮게 걸고 그다음에 밖에서 종을 치고 그렇게 그런 특징을 가지는데 그런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게 이러한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구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손순 아세요? 손순 들어보셨어요? 손순? 효자 손순 몰라요? 문효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문효공. 이 경주 현곡조에 가면 손순 얘기가 나옵니다. 손순 유허지도 있고 손순 집터, 손순이 살던 데도 있고 손순 사당도 있어요. 여기가 손순 사당이에요. 홍효문, 효를 넓게 펼친다. 이 얘기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데 제가 사실 읽어드릴까 싶어서 여기서 이렇게 팻말을 일부러 넣어왔거든요. 이 얘기 굉장히 흔한 얘기입니다. 흔한 얘기입니다. 그냥 읽어드리는 건 그렇고 그냥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신라시대 때 어떤 효자가 있었는데 시어머니랑 손자랑 마누라랑 이렇게 살고 있대요. 4명이 살고 있대. 왜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시어머니, 남편, 부인, 남편, 그 다음에 시어머니, 그 다음에 아들 이렇게 살고 있었대. 그런데 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잘 모시고 있었는데 어머니를 잘 모시는데 효자라. 이 사람 이름이 손순이에요. 손순. 이거 굉장히 엽기적인 내용이에요. 굉장히 엽기적인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손순인데 이게 아들이나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꼼짝을 못하지만 실제로 이 할머니 잡는 건 손자입니다. 할머니 잡는 건 손자입니다. 할머니는 손자한테는 그건 뭐 거의 밥이에요. 밥. 그래서 맨날 이렇게 아들들이 용돈 주면 이렇게 잘 뭉쳐놨다가 손자한테 털리고 뭐 학교 간다 하면 뭐 사주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형편이 별로 안 넉넉했는데 이 집이 형편이 안 넉넉했는데 먹을 거를 이렇게 드리면 이 할머니가 드시려고 하면 손자가 와서 뺏어 먹는데 반찬 같은 걸 다 뺏어 먹는데 이렇게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는 말릴 거고 할머니 입장에서는 손자가 귀여우니까 뭐 그래라 하는 거지. 그렇게 계속 되풀이 되니까 내후관이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아들은 또 우리가 낳을 수 있지만 그렇지 그게? 아들은 또 낳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인데 저 아들 때문에 저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저 아들을 우리가 산에 가서 묻자. 이렇게. 이거 굉장히 끔찍한 얘기예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교적인 문화거든요. 사실 유교 문화거든요. 유교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드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죽이든 버리든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유교에서는. 유교는 따로 영혼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교는 부모가 만들면 업에 의해서 영혼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죠? 예, 그게 업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고, 기독교 같은 경우도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육체적으로다가 만들어내는 거고, 그 정신적인 부분, 그 내나 영혼이죠. 그거는 신이 이제 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유교는 그렇지 않아요. 유교는 아예 전부를 부모가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거니까 내가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의 부모 자식 관계는 있잖아요. 완전 종속 관계입니다. 완전 종속 관계. 그래서 유교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임금이 뜻대로 잘 안 해. 임금이 자꾸 올바른 행동을 안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 그러면 신하는 3번 간하라고 돼 있어요. 3번 간해. 한번 얘기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번을 해서 임금이 안 들으면 떠나라고 돼 있어요. 떠나라. 사직하고 이제 물러나라. 이렇게. 근데 부모에게도 그 조항이 나옵니다. 부모도 올바른 행동만 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식이 더 현명할 수도 있지. 그런 상황에서 3번을 간했는데도 부모가 안 들어. 그러니까는 그거를 바로 안 해줘. 그럴 경우에는 울면서 따르라고 돼 있어요. 왜? 부모를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부모는 절대예요. 절대. 네, 절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부모하고 관계돼서 뭐 원수가 된다 그러면 불공대천의 원수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같이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그 얘기는 누구냐면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불공대천의 원수라는 게.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만든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지. 이게 내 거면, 이게 지금 내 거는 아니지만 이게 내 거면 내가 버리든 불에 태우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유교적인 생각이고 유교적인 생명관이에요. 일종의 생명관이고 그런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왜 요즘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소설이라든가 근대 소설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투전판에서 딸도 잡히고 마누라도 잡히고 이렇게 해서 되게 웃기잖아요. 사실 그 불가능한 얘기인데도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게 이러한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식을 묻으러 갔대요. 땅에. 일종의 생매장이지. 묻으러 간 거예요. 묻으러 가서 땅을 이렇게 파는데 기분이 좋을 건 없겠지. 좋을 건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파고 있는데 파다 보니까 땅 속에서 돌로 된 종이 나왔대. 돌종이 나왔대. 돌종이. 이거 되게 재밌는 대목이에요. 돌로 된 종이 나왔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당시에 이제 불교가 유행하던 시절이니까 신라 시대니까 불교가 크게 번성했을 때니까 종이 나오니까 이거 뭔가 하늘에 상서가 있는갑다. 부처님이 뭔가를 말리시는갑다. 이렇게 해서 애를 다시 들쳐업고 저 종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대. 돌아와서 집 처마 밑에다가 종을 걸어놓고 종을 가끔 한 번씩 쳤대. 이렇게 땡땡 쳤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청아하게 계속 이렇게 울려가지고 멀리까지 울려 퍼져가지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마다 저게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면 그게 저렇게 묻으려고 했더니 효자한테 감응한 종이라더라.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나서 결국 그게 임금 귀에까지 들어가고 이게 경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이게 유적지가 다 경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그걸 표창을 해서 쌀도 주고 이제 돈도 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효를 권장을 했다. 그래서 문효라는 시효를 주는 거고 나중에 시효가 문효예요. 효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효, 효를 넓게 한다. 이 사람 사당이 문효사. 이렇게 여기다 이제 위패를 모시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돌종이 나온다는 거죠. 돌종. 돌로 종을 만드나? 세상에 돌로 종 만든다는 거는 좀 그렇죠. 종은 금속으로 만드는 거지. 쇠로 만든다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 쇠자가 그게 쇠붙이를 다 쇠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철을 쇠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쇠 그러면 그냥 쇠붙이 전체가 들어가요. 금속물 전체를 다 쇠라고 그런다고. 근데 보통 금속으로 만드는 거지. 이게 무슨 돌로 종 만드는 거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게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땅을 파다가
돌종이 나올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해내는 얘기예요. 제가 원래 이런 쓸데없는 생각 굉장히 잘합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옹관묘의 계열일 거다 생각해요. 옹관묘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시체를 관에다 넣는 문화 있기 전에는 항아리 2개를 이렇게 맞부딪혀 가지고 시체를 여기다 넣어요. 그걸 옹관묘라 그래요. 옹관묘. 옹관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2개를 아구를 이렇게 항아리 2개를 맞춰버리면 돼요. 그러니까는 뭐 김장떡 2개 이렇게 딱 하면 여러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넣어버리면 이게 편하죠. 근데 그 옹관묘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위에서 압력이 받아지면 깨져요. 깨져요. 그러다 보면 돌에다가 넣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계통에서 돌 같은 거 아니면 이러한 옹관 중에서 약간 특수한 독이나 어떤 그런 거를 만들면 그게 이 사람 눈에는 돌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왜? 이게 돌종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돌로 만든 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진짜 돌종이면 친다고 소리가 나진 않습니다. 친다고 소리가 나진 않아요. 친다고 소리가 나려면 오히려 도자기 계열이면 치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아마 이게 옹관 비슷한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옹관은 특징이 뭐냐면 항아리이기 때문에 밑에가 오목합니다. 오목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종의 시원은 형태적 시원은 아마 항아리하고 관계되는 이러한 문화일 거다. 이러한 신성성이 문화일 거다. 그래서 중국적인 영향을 받지만 원래 우리적인 그러한 형태틀이 있기 때문에 한국종만의 특수한 양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굉장히 재밌는 설입니다. 제가 주장하면서도 굉장히 재밌어해요. 그리고 문화라는 거는 막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계통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러면 그것을 얼마나 타당성 있게 이제 논증을 하느냐로 결정이 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전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누가 최초로 콩 끓인 물에다가 콩을 끓이고 있는 상태에서 간수를 떨어뜨렸을까? 그게 두부의 발견이거든요. 누군가는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게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한 건지 뭘 날르다가 떨어뜨린 건지 몰라도 그 간수가 들어가면서 응고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두부의 시작이거든요. 누군가는 그런 걸 했을 거예요. 그죠? 추정만 할 수 있는 거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누가 매운탕 먹을 때 하필 미나리를 넣을 생각을 했을까? 그런 거 생각해봐요.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가 허리 굽혀서 인사하지만 도대체 누가 맨 처음에 허리 굽혀서 인사할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으로 저 사람은 허리를 굽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 사소한 것 같지만요. 이런 게 의문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발전하는 사람과 발전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발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그냥 수긍하고 계속 받아들여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허리 굽혀서 인사하면서 원래 인사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해야 되지? 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면 거기서 발전해요. 이유를 찾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다 널려 있어요. 그리고 막 학문이라고 하는 게 막 어디서를 막 찾아서 안 보던 걸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의외로 드러나 있는 데 있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단지 그것과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얼마나 아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정해져 있다고요.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문자를 아는 사람, 한자를 아는 사람, 한자를 모르는 사람, 문맹 이렇게. 그러면 자기 편지도 못 읽고 읽어달라고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불과 몇 세대 전만 해도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치 문자를 아는 것이 무언가 아주 특수한 것인 양. 아니면 또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집에서 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뭐 이런 것들 계속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만 특수하게 존재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지식이 다 개방된 사회입니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터넷으로 찾고 뭐 국회 도서관에 들어가도 되고 뭐 중앙 도서관에 들어가도 되고 전부 다 열람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찾을 수만 있으면. 그래서 제가 늘상 주장하는 거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느냐, 어떻게 찾느냐의 문제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왜? 모든 것은 다 공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물론 다 공개되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공개되고 앞으로는 더 넓게 공개되는 사회예요. 그래서 지식에 대한 부분이 약간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거. 이 모거 이것도 재밌습니다. 범종 법고는 이제 끝났고 이제 모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철에 처음 가서 이렇게 딱 모거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거 어떻게 치는지 아세요? 지금 이게 치는 모습은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렇게 짝대기 같은 거 이런 거를 2개를 들고 이 안에서 이렇게 칩니다. 밖에서가 아니고 안에서 쳐요. 안에서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딱딱딱딱 소리가 나요. 그러면 나무 두드리는 소리가. 그래서 저 모거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거는 아마 뭔가 잘못됐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 딱 보는 순간부터 그랬어. 아니 절에서 자비를 숭상한다고 하는데 물고기 뱃속에다 놓고 짝대기를 휘젓는다라는 개념을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저건 무언가 잘못된 거야. 아니 생각을 해봐. 죽은 거라도 뱃속에다가 넣고 뭘 휘젓는다는 건 잔인한 겁니다. 근데 나무로 넣어가지고 나무 짝대기를 뱃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다다닥 흔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걸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처음 볼 때부터 제가 원래 그런 거 전문입니다. 의심하는 전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거 의심할 때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죠. 물어봐야 큰 거 안 나옵니다. 이거 기대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심만 하고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의심하는 게 저는 수십 가지 이상 있어요. 계속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하면 나중에 그게 어느 순간에 답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불국사 모거거든요. 아까 이건 서남사 모거. 내랑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제가 이거 용이 된다, 용이 되려고 한다 이런 얘기는 했었잖아요. 이건 지금 용이 덜 되고 있으니까 지금 여유주를 이제 얻었는지 어쩌는지 용이 아무튼 덜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뿔이 났잖아요. 용 뿔이 있잖아요. 뿔이. 그지? 그래서 용이 되는 뭐 이런 양상을 나타내는데 똑같아요. 안에서 이렇게 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니까 뭐 대단해요? 이게 중국 5대산 벽산사 모건데 내가 이걸 보고 과연 내 생각이 맞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 여기 때리잖아. 지금 여기가 이렇게 파여 있는 게 여기를 때려서 파인 거예요. 치는 데가 다른 거예요. 창자를 휘젓는 게 아니고 옆을 때린단 말이에요. 옆을. 이게 불교적으로 맞죠? 왜냐하면 짐승의 창자를 휘젓는 것보다는 옆을 몸통을 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건 훨씬 자비적이잖아요. 불살생적이고 자비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거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4가지를 이제 정리를 할 때 범종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특히 한 가지 더 넣으면 지옥 중생을 주로 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이런 뭐 고통받는 중생들, 지옥은 좀 더 멀리 있으니까 쇳소리가 더 멀리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이 범종 소리를 들으면 이제 편안하게 쉬면서 지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법고 같은 경우는 이게 길짐승. 이 법고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소 가죽하고 숫소 가죽을 양쪽으로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길짐승의 어떻게 보면 제도, 그러니까는 길짐승이 해탈하기 위해서 그 어리석음을 물리치기 위해서 법고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생동물, 어족을 제도하기 위해서 물고기. 운판이라고 하는 게 구름 모양이거든요. 구름 모양.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날짐승, 조류를 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얘기들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저것만 보면 좀 그렇죠. 말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옥 중생 플러스 모든 중생 중에서 지옥 중생. 하나는 길짐승, 하나는 물고기, 하나는 날짐승. 딱 맞잖아요. 이렇게 잘 아구가 맞는 게 대부분 뒤에 짜맞춰진 겁니다. 아구가 너무 잘 맞으면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게 무언가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는 의심하는 대상은 두 가지예요. 왜 저렇게 했을까? 아까 이 물고기 배 따는 것처럼, 배를 두드리는 것처럼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것도 의심 대상이 돼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딱 잘 맞춰져 있으면 저게 무슨 의도성이 있는갑다. 무언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다. 뭔가 이건 조작된 느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다른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엉뚱해도 그다음에 너무 잘 맞아도 사람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거짓말도 딱 그런 거예요. 너무 어설픈 거짓말. 너무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너무 계산이 뚜렷한 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약간 엉성한 데서 출발해요. 문화라는 게 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이런 의미들이 아니었어요. 이런 의미가 아닌 거. 이런 의미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목어 앞부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돼서 저렇게 맞춰지게 됐는지 그런 것과 관계된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